자, 그럼 지금부터 3부 세션. Let us now begin the third 세션은 기후테크 RD&D 협력 글로벌 공동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 및 발표는 총 12분 내로 진행 부탁드리며 10분 초과 시 별도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영주 아시아 혁신 정책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충남의 탄소 중립 비전, 아시아 혁신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회장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 특구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있으면서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글로벌화하는 일들을 쭉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기술혁신학회를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아시아 지역의 기술혁신과 탄소 중립 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만든 싱크탱크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을 3년 하면서 지역 혁신, 지역 산업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왔고, 그 중에 한 축으로 대전 충남의 RIS 사업이나 첨단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탄소 중립과 지역 혁신, 그것이 아시아로 어떻게 연결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표시 보일 텐데 탄소 중립 경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탄소 중립 따로 경제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지역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충남이 이제 2045년까지 넷제로 비전을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고요. 그 넷제로 비전이 지역 혁신과 어떻게 연결되고 왜 연결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시안 플랫폼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요 충남의 넷제로 비전은 다 이제 공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현재 2045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는 비전이, 거기에 5개의 전략적인 그 에리어가 있는데요.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교통 혁신, 빌딩 라이프스타일, 카본 싱크 익스펜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0 트릴리언 원이라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민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트랜지션, 특히 화력 발전소가 충남에 20여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트랜지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은 이 화력 발전이 충남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하면서 전환을 할 거냐,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충남이 이 화력 발전 말고도 철강, 화학, 시멘트 이런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그런 산업들이 같이 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전환의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땅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애로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프라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되고, 이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카본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싱크들도 현재 많은 제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수합 분석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또 충남의 여러 가지 이 도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기업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강점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굉장히 산업 전환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 정부가 특히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역 혁신의 관점에서 또는 탄소 중립 경제의 관점의 연결을 봤을 때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산업 전환이 돼야 되고 사회 혁신과 여러 가지 국민 참여, 도민 참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책들이 그걸 어떻게 촉진시키고 연결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역 차원에서 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 기술과 산업 전환과 이 에너지 전환 또 사회 혁신, 도민 참여를 어떻게 정책과 통합시키면서 같이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충남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또 농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배치가 돼 있고 또 미래 산업들도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기업 투자가 미국으로 되는데 그 투자 방식이 공장을 상당히 많이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새로운 기술 혁신 기업의 탄생, 그것으로 인한 대기업의 공백을 메꾸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데 지역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혁신 기업,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걸 탄소 중립과 연결했을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또 탄소 중립을 지역 혁신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거고요. 글로벌로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녹색전환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넷제로 비전이라고 하는 게 지역 혁신과 연결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 혁신은 이 넷제로와 연결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탄소 중립을 따로 이야기하고 지역 산업과 지역 혁신을 따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넷제로 지역혁신 시스템, 넷제로 RIS 이런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탄소 중립과 지역혁신을 연결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걸 아시아 지역하고 연결하면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넷제로 RIS를 아시아 플랫폼과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이 5가지 요소들을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부터 지역의 넷제로 비전이 따로 있고 지역의 지역산업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요걸 묶어서 좀 더 실현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가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덧붙여서 그 프로세스를 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탄소 중립과 지역 혁신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잡아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넷제로가 국가, 지역, 로컬 단위에서 있을 수 있고 목표가 RIS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아시안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요 단위별로 우리가 멀티플하게 이 디멘전을 잘 만들어서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필라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좀 더 이 넷제로 RIS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고 협력도 바꾸고 평가 툴도 만들고 로컬 가버먼트의 역량도 강화하고 아세아 플랫폼을 넷제로 RIS 관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가버넌스 체제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버닝 바들을 멀티 스테이크홀더끼리 만들고 프로페셔널 리더들을 모아서 중간 리더십을 만들고 액션 유닛을 같이 만들어서 연결해야 되고 거기에 아시아 플랫폼을 이게 이제 국가 단위의 협력을 넘어서서 지역 단위 충남도가 다른 아시아 나라의 지역하고 같이 연대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넷제로 RIS의 아시아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또 보시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제로 RIS를 위한 새로운 조직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플랫폼 커미티하고 연결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 또 가버넌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넷제로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자가 아직은 약하고 지역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이 프라이빗 파이낸싱이 약하다. 이걸 연결시키는 부분도 약하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지역 차원에서의 보다 탄소 중립 기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 컴퍼니들을 만들고 글로벌 펀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들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섹터들을 나누고 지역의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어디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충남도가 어떤 기술들을 모아서 어떤 밸류체인에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아시아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거를 집중 지원하는 지원 조직들을 어떻게 같이 연결할 거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이것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탄소 중립과 지역 혁신을 연결하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데 그걸 아시아 지역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 보시면 구호가 힘센 충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힘. 저는 이 충남도가 갖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탄소 중립과 지역 혁신을 연결하는 넷제로 RIS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아시아 지역과 연계한 플랫폼으로 만들 때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식 발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 연설해 주신 고영주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부의 주제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3분의 연사를 모시고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기술 RD&D 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박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재령이고요. 우선 저희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 오천면에서 태어났고요. 사실 이번 행사가 저에게 뜻깊은 것은 저희 고향도 있지만 오전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충남에서 어쨌든 간에 대기질 문제, 그다음에 지역 전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세션이 RD&D인데요. RD&D라는 뜻이 뭐냐면 연구, 개발, 실증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업화들이 어떻게 실증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충남도에 제안한 것은 이런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화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개도국 지향의 ODA 사업이라든지 혹은 선진국 지향의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 공동 사업 혹은 연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세션이 사실은 진행이 되었고요. 오전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오늘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을 갖고 실증화하고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 플랫폼화 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보시면 CTCN, 테크입니다. 테크로 있는 센터가 있고요. 지금 이쪽 왼쪽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는 GCF 송도에 있습니다. 파이낸싱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체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앞으로 생겨날 탄소 시장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메커니즘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6조로 인해서 만들어지고는 있다. 다만 지금 기술 메커니즘과 이러한 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이 기후변화 협약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저희 연구소는 어쨌든 간에 과기부를 서포트하고 있는 기술 중심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금융이 만났을 때 개도국으로 전파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 전파하고 우리가 국제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뭐냐면 정책과 기술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증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 사업화로서 국제기구에 리포팅하고 사업화를 제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도식화된 모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국제협력과 이런 것들이 실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고 저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외교 역할로서 한국, 특히 충남에서 갖고 있는 산학연 그리고 관이 함께 기술 혁신을 실증하는 모델로서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소는 기술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하지만 국제 협력과 이런 것들이 사업화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협력을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 소관에 23개의 출연연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연연은 키스트, 애들이 화학연, 기계연, 항공우주연구원까지, 물론 항공우주원 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총으로 합격했지만 이러한 연구소들과 공공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해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사업은 그린 소사이어티 사업인데요. 정몽구 재단, 여러분들 정몽구 재단 하면 사실은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사회적 어떤 기여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공기술을 사회에 이전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일정 부분 금융사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그 메이커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랩에서 소사이어티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스케일업하고 투자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이 강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휴먼 날리지, 그 다음에 물 환경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이코노미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한국이 갖고 있다. 한국이 저는 베스트 컨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 경험에서 from nothing to something 한 국가로서 많은 개발 경험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베러 컨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적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퓨처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개도국 내지 선진국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소관에는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키스트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스트 인디아, 그 다음에 애들이 같은 경우는 전자통신연구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런 것들이 저희 공공기술들이 지금 현재 지역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도국 내지 선진국과 협력을 R&D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테크라는 게 선진국형이 있고 개도국형인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서는 R&D 제도적 측면에서 정책 연구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R&D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MRV 테크놀로지 니즈 어세스먼트라든지 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앞단에서 공공기술들이 나감에 있어서 그 후에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과 연계해서 사업화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는 뭐 재작년까지 55개 프로젝트를 했고 그중에 24개가 CTCN 과제를 했습니다. CTCN TA 과제를 좀 했었고요. 7개의 ODA 사업과 GCF 사업을 2개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P4G 사업을 또 했습니다. P4G는 덴마크가 만든 GGGI 같은데, 덴마크는 혁신 역량으로 해서 뭐랄까 유형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붙였다 모였다 그런 혁신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P4G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국가들, 개도국가, 선진국가, 그다음에 파이낸싱 에이전시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술 사업화도 이루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 전에 사실은 북한하고 저희가 CTCN TA도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UN 생션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저희는 다양한 국가와 기술 사업화 내지 기술 사업에 대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양한 세르비아라든지 그다음에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네시아 웨이스트 에너지 사업 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펀드라이징을 통해서 저는 충남이 갖고 있는 ODA 펀드라든지 충남이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기 단계에 우리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거기에 있는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대학이라든지 기관들의 해외 진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ODA성 사업을 통해서 ODA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R&D, 제가 RD&D 말씀을 드렸는데, R&D가 왜 개도국 혹은 R&D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물론 지금 미국의 USAID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 닫고 있지만, R&D는 결국에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품을 기본적으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상용화는 그 ODA에서 어쨌든 간에 이 제국주의에서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R&D를 통해서 국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대체로 서구 사회가 그동안 기술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단순한 이전과 확산만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서 오는 우리나라 한국이 갖고 있는 개발 경험과 R&D 경험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R&D가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 단계에 R&D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퍼블릭 섹터, 즉 공공 섹터하고 교육 섹터, 충남에도 공주대학교라든지 천안에도 대학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천안에는 생산기술연구소라고 공공연구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도국화,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R&D 협력을 통해서 앞 단계에 뒤에 마켓으로 가기 위해서 앞 단계 공공기술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고용주 박사님께서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탄소 중립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연구, 그다음에 상용화 연구, 제도적 측면, 그다음에 협력 전략, 이러한 기술과 정책과 협력 전략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 지역의 플랫폼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술 사업화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요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로드맵, 테크놀로지 기술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니즈, 아까 말씀드린 기술 수요 평가라든지 NDC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기반 구축을 통해서 실증에 대한 FS를 진행하고, 그것들에서 재원 구조, 즉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토론에서는 어떻게 재원 구조하고 충남이 이런 협력을 할 것인가 토론이 이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이 이행이 돼야만이 충분한 기술 스케일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우리나라가 7월 달에 준 회원국이 됐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R&D에 대한 예산을 같이 묻어서 그 R&D 예산을 따오고, 한국이 재작년에 준 회원 가입을 신청을 했고 올해 7월부터 준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충남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 공공연구소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선도국, 즉 유럽과 탄소 중립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화도 준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한국과 그다음에 호주가 주내원국이 대합이 됐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필라2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에서도 그런 산학연들이 호라이즌 유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탄소 중립에서 어떤 기술일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 수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솔라, 그다음에 그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꼴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유럽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충남 컨퍼런스에서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선진국에 계신 분들 있는데, 그런 연구소와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R&D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건 국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기술 연구소와 대학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연구소들과 우리가 호라이즌 유럽, 즉 기초 연구가 아닐 수 있지만 응용과 이런 부분을 다음 유레카라는 혹은 유로스타3라는 상용화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손민수 박사님도 계시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덴마크, 체코, 이탈리아 등 저희가 호라이즌 유럽을 내년 2월에 어플라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도랑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로스타3인데, 유로스타3는 혁신기금에서도 창업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엔벨롭스라든지 뭐 인포시아라든지 충남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공공연구소가 컨설팅을 통해서 프랑스에 있는 파트너와 이런 것들을 해외로 갈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기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변화 문제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냐. 저희 연구소 내지 공공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분석해서 산업적인 기술적인 수요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결국엔 스케일업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덴마크랑도 이런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콩 델타의 수위 조절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덴마크랑 같이 협력하면서 P4G 과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요건 CTCN, 나중에 장표는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CTCN 사업 TA 사업을 어떻게 따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도식화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류, 그다음에 K 드라마, K 뷰티라고 했는데 왜 K 테크는 안 될까? 그러면 K 클라이맥 테크 허브도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을 제가 다양한 재원 구조와 그다음에 협력 기관들을 통해서 결국에 스케일업에서 어떻게 공공기술들이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선진국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 획득도 있지만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UNFCC에 나오는 5년마다 이행 점검의 결과를 리포트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갖고 있는 공공외교에 대한 그림이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먼 길은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기술 R&D 협력 전략을 발표해 주신 송재령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영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님께서 충남 항만의 탄소 중립, 도전,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이제 버팔로에서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순위 버팔로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어소시에이트 딘 포 리서치 직책을 맡게 되면서 좀 더 바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같이 저희들 이제 미국에서 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현재 다양한 기후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데이터 생산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오늘 충남을 통해서 좀 발표를 좀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원래 이 자료 제안을 좀 받았을 때는 이러한 그 방식을 해양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블루카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거를 이제 다운스케일링하는 거죠. 디세그레이션에서 파슬 레벨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격자 단위로 해양부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아직 1차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된 지역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하게 된 이유가 나중에 이제 뭐 디스커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한국형 AR6 기후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역할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회 경제 데이터를 SSP 시나리오로 지금 만들어서 2100년까지 세 지자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서산시, 순천시에 대해서는 빌딩 단위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거의 구축이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들이 외부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수행했던 것 중에서 특히 항만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육지부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었느냐 데이터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특허도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 가지고 받은 상태고 지금 미국 특허를 출원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저희들이 오늘 그 주제가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전환과 관련돼 있는 전략, 그럼 이 전략에 따른 로스가 되는 부분과 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미래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까지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동연구원에서 수주를 받아서 2년 전에 한국 우리나라 NDC 2030에 관련돼 가지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에 따른 잡 로스와 잡 개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산업 분석을 이미 실시해서 전국에 대한 결과물들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충남 지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이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에서 실제 그 대규모 화력발전소라든지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 또는 높은 제조 비중이 있는 이 충남의 그 탄소 배출량이 전국 대비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충남도의 항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를 세밀하게 보는 방식이 오늘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저희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걸 좀 보면서 충남도가 그 해운 부분에 있어서의 그 탄소 배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해운은 전 세계에 있어서의 그 탄소 배출량의 3%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했고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로 인해서 그 무역이 지금 조금씩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이제 회복이 완벽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대비 2021년에 충청남도의 그 무역항의 물동량은 83%가 증가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기후 정책과 연계해서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와 관련돼 있는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 관리 방향을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항만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충남 지역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 계산과 항만 배후 단지, 뭔가 그 항만 지역에서 이제 실제 운영동이 있을 거고 그다음 배후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충남에는 5개 무역항과 2개의 연안항이 있는데 이 5개 무역항과 2개의 연안항 중에서 5개 무역항에 대한 배후 단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동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부문 탄소 배출과 항만 배후 단지에 대한 탄소 부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해운 부분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지역 해운 탄소 배출이 있고 국제 해운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지역 해운 탄소 배출은 항만 장비 탄소 배출이 있고 지역 해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항만 장비 탄소 배출을 계산한 뒤에 이 그 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안
연안해운 탄소 배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운 탄소 배출은 AI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동에다가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엘로케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운 부분의 탄소 배출 산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항만 장비 탄소 배출과 연안 해운 탄소 배출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산할 때 부산항이나 부산 신항, 인천항 같은 경우에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해운 부문 경유 소비량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항만 장비 연료 사용량 비율을 활용해서 지역별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여기에 항만별 물동량 자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그 아까 봤던 5개 그 항만 그 에어리아의 그 물동량 자료를 활용해서 엘로케이션 비율로 엘로케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 보시면 지역별 해운 부분 탄소 배출량에서 연안 해운 탄소 배출을 우리가 항만 장비 탄소 배출을 왼쪽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갭으로 연안 해운 탄소 배출을 계산할 수 있고 역시 항만별 물동량 자료 비율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안 해운 탄소 배출을 5개 항만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이 계산한 게 충남 지역의 항만 물동량 현황이 되겠고요. 충남 지역의 항만 장비 및 연안 해운 탄소 배출량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단위는요. 2018년에 그 32.02로 나와 있는 건 톤 CO2 이퀴벌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남 지역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현재 보고된 바로는 32톤 CO2 이퀴벌런트가 되겠고요. 2019년도에는 35톤 킬로와트 CO2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엘로케이션을 각 항만별로 시켜가지고 보시면 이제 충남 지역의 항만 장비 및 연안 해운에 대한 탄소 배출량은 각각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기 바로 전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고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부분 살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 산정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제 해운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죠.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통해서 실제 선박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30개 무역항의 대상 자료를 구축하고 이것을 턴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입니다. 그 오일 환산량으로 이제 전환을 한 뒤에 오일 양별 탄소 배출량을 곱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만별 국제 해운 탄소 배출량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만별 선박 연료 사용량을 각 이 평택,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별로 나와 있고 TOE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2018, 2019에 대해서 밑에 계산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배후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항만 배후단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건물 단위에 대한 정보를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세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광역시, 서산시, 순천시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기본 단위들을 다 계산해서 3D로 산업별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별 건물 정보와 표제부 데이터 그리고 도로명 주소 건물 정보를 합쳐가지고 건물별 산업 연결과 미매칭 데이터에 대한 추정 자료를 구축한 뒤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주거용과 매칭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약 70% 이상 또 상가 인허가 공장 데이터 활용 매칭 결과에 대해서 전국 그 세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80% 이상의 그 매칭률을 가지고서 현재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2100년까지 그 SSP 시나리오별로도 자료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현재 지금 미국 특허, 한국 특허는 이제 그 등록이 되었고 미국 특허는 출연을 한 상태고요. 이러한 건물 부분 온실가스 자료를 활용해서 건축물 기본 정보와 지번별 전기 사용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 전기 사용량 대비 비율을 활용해서 항만 운영동 탄소 배출과 항만 배후단지 탄소 배출을 계산하는데, 저희들 지금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항만 운영동 탄소 배출 양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제 건물 전기 사용량 DB를 저희들이 탄소 배출을, 항만 배후단지의 탄소 배출을 산정하기 위해 구축을 하였었고요. 이게 운영동과 배후단지 건물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와 건물별 기본 정보, 그다음에 추정을 하기 위해서 또 건축물 전기 에너지 사용량 등을 활용해서 현재 저희들이 항만 구역 내에 건축물, 저희 여기서는 운영동에 대한 전기 에너지 사용량 DB를 구축해서요. 충남도가 현재 그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2018년, 2019년에 553톤 CO2 이퀴벌런트가 되겠고, 2019년에는 523톤 CO2 이퀴벌런트가 되는데, 이 충남 지역의 총 건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전기 사용량 비율에 엘로케이션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충청남도 항만 배후단지의 탄소 배출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충남의 토탈 그 밸류가 현재 9빌리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47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할 때 데이터에 입력이 좀 오타가 나가지고 틀렸고요. 이거는 대략 그 47빌리언 킬로와트로 이렇게 정정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별로 저희들이 그 2018년, 2019년에 탄소량을 계산해서 현재 그 전기 사용량 대비 항만 운영동 또는 항만 운영동을 포함하는 배후단지에 대해서 5개 항에 대한 4개 항에 대한 그 배후단지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저희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탄소 배출량을 첫 번째 맨 왼쪽에 배후단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항만 장비, 그 다음에 그 연안 해운, 그 다음에 국제 해운, 그래서 총 보시면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 108톤 CO2 이퀴벌런트가 되겠고요. 2019년에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는 180톤 이퀴벌런트가 CO2 이퀴벌런트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 대천항, 빙인항은 이제 연안항이라서 적은 양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특징적인 거는 결국 보시면은 국제 해운에서는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고, 사실 대산항 같은 경우 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다만 항만 장비나 연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탄소 배출량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2019년에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이제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경우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2020년, 21년, 2022년, 23년까지 쭉 추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하나의 예로 저희들이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육지부에 대한 사례로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 단위별로 해서 탄소 배출량 계산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함의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트라이얼 했던 거는 이런 블루카본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 보니까 이 블루카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남이 전국 대비 염습지 비율이 죄송합니다. 충남의 그 염습지 비율이 충남이 1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 대비. 그다음에 갯벌이 대략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가 격자 단위나 또는 이런 디세그리게이션하는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블루카본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1차 자료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 아이디어는 조금 더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다만 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에는 IPCC에서 이제 AR6에서 그 그룹 3
에서 이제 블루카본 자체를 탄소 제거 전략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 CO2 이퀴벌런트한 부분, 저희 카본 디옥사이드에서 그 리무브를 하는 걸로 중요하게 지금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IPCC 온실가스 한정 방법론에 국가 NDC,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로 반영하도록. 그래서 기존의 그 IPCC 블루카본 생태계에서 실제 갯벌과 해조류, 해저 태종물, 이런 타이덜 플랫하고 씨위드하고 마린 세디먼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직접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 R&D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수행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이런 현재 그 육지부에서 수행했던 이 방법론들을 통해서 해양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탄소 배출 개선을 관련해서 육지부에서 흡수부와 관련돼 있는 탄소 흡수와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립생태원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목과 그다음에 그 연령과 뭐 식재 그 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탄소 흡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남 항만의 탄소 중립과 관련해 고견 나눠주신 박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 필립 보드리 오리진 대표 파트너님께서 재생에너지 배치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지네이티드 대표 정필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ll do this presentation. 네, 저는 영어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영어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 그리고 이니셔티브, 금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니즈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에서.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파트너십 촉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흡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발표에서요. Light Source BP라는 이 팀인데요. 이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저희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설치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종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2030년, 40년, 50년까지 늘려야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들이 이러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 기반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그 기업 단체 소개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를 이제 보면 앞선 그 장표에서처럼 보실 수가 있고 파리 협약을 저희가 맺었잖아요. 이미 몇 년이 됐죠. 근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저희가 이러한 파리 협약에 기반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국가
다시 말해서 이제 한반도 같은 곳에서는 약간 섬과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약간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그 계통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중국의 이 저장성이라는 곳도 한국과 비슷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설치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것인지 특히나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제약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요.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앞에 프로젝트 아까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에서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이 중국의 조간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대륙, 육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고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존재를 하고 있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발전소 활동들이 육지와 근접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공으로 이제 공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설비들이 친환경적인가? 이거는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라이트소스 BP가 추진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대만에 있는 부다이에서 어업용 태양광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주 넓은 규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총 설치 용량 같은 경우에는 117메가와트였습니다. 저희는 특정한 지역을 할애해서 섀도우가 있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니면 이러한 종류의 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한국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소스 BP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 지난 시간 동안 라이트 소스 BP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도 마련을 했어요. 아직 발간은 하지 않았지만요. 이러한 백서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대규모로 그리고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대규모로 진행할 경우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간조대가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인간 활동 이후에 그리고 또 많은 산업 활동 이러한 것들을 요인으로 해서 144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간조대에서 생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주 많은 전력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태양에너지로 발생하는 전력이 한 20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물론 취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환경적인 영향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적절한 규제 그리고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도 마련을 해야겠죠. 물론 이러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혁신 프레임워크가 추진이 되고 있고 산업과 그리고 정부, 학계 이 모든 각기 다른 참여자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가상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거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가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인간 활동이나 아니면 어업 활동 아니면 배송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과연 이런 간석장과 그리고 간조, 만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의 분석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라이트소스 BP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이제 PB가 이제 6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전력을 손실하게 되는 결과를 넣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선박 활동이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환경적인 조닝에 대한 것이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물론 어느 정도는 허가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죠. 여기 앞에를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이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셋업을 할 것인가, 이 간조대에서 어떻게 관련된 설비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상정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모델을 보시면 혁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저희 레벨 오브 전력 레벨을 이제 한국식으로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영동형 태양광 사업의 개요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에너지 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동형 태양광입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은 인간 활동과 적절한 공간 활용을 결합한 것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농업 활동들이 나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잘 알려진 게 쌀농사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주 이 쌀농사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쌀 경작을 위해서 모내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이 모내기 하는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을 상정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계산도 하고 그리고 1.5m 정도 아니면 20m 정도의 이제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설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구획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트랙터도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 활동도 하고 트랙터도 이제 운전을 하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상을 해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농업을 위해서 농업용 태양광을 만드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유럽에서 또 진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 토지 사용을 최적화해야 된다는 니즈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고요. 그리고 농업적인 용도를
위해서 토지 활용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것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각기 다른 이제 관계자들이 있을 건데 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를 충청남도 같은 이 지역에서 만들고 그리고 각기 다른 이 참여자들 그리고 산업의 참여자들이 함께 첫 번째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POC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생 가능 에너지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잠시 무대 준비를 위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기후 기술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모델로서 충남의 역할 정립과 국제 공동 RD&D 사업 추진을 통한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무대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 엄소희 키자미 테이블 대표이사님, 세바스티안 에르난데스 카르데나스 에코링크스 이사님, 그리고 김현성 킴벤처러스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세션 탄소중립 사회전환 3부 세션인 기후테크 RD&D 협력 글로벌 공동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세션의 패널 토론을 맡은 좌장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손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긴 시간 세션을 이어오다 보니까 세션들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관계로 패널 토론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기후테크 RD&D 협력의 측면에서 지역 단위의 R&D가 어떻게 실증이 되어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확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고영주 아시아 기술혁신학회 회장님의 기조 발표하고 그리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송재련 박사 그리고 뉴욕 주립대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오리진의 장필립 보드레 공동 파트너가 여러 가지 사례들과 그리고 실제
그 국가 단위의 R&D가 지역에 어떻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 패널 토론에서는 그 앞서 발표한 우리 그 R&D가 어떻게 지역 실증을 통해서 국제 글로벌 확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에 대한 측면에서 그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원래는 패널 토론 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각각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씩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한 명씩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묶어서 순서대로 이제 김현성 대표님, 엄소희 대표님, 그리고 미스터 세바스찬 카르데나스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킴벤처러스 그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성 대표님께는 앞서 이런 그 기후테크 기술들이 R&D를 통해서 이제 지역 실증을 하고 이런 실증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성장이 필요한데 스타트업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략을 짜주는 이제 대표님의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R&D 네트워크에서 이제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느낀 점들을 좀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소희 대표님께는 키자미 테이블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키자미 테이블이 이 충남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더라고요. 이 커피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 실천을 이제 이어가는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역 기반의 기업으로서 시민 참여와 기업 활동을 연계해서 지역의 탄소 중립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실제 사업을 하면서 활동 실천해 나간 방안들이 있을 거고 이런 방안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지원 체계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세바스찬 카르데나스에게는 그 에코링크스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이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 활동과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이사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이 글로벌 기업이 이제 한국 그 이런 R&D 환경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이든 한국의 연구기관이든 글로벌화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국가 단위에서는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오늘 아마 앞서 발표한 4분의 발제와 3분의 토론으로 기후테크 이 R&D가 어떻게 지역의 실증을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과정을 이어가는 대표 사례로서 한국의 사례가 글로벌 확장에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의 세션 큰 주제를 하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김현성 대표님, 엄소희 대표님, 세바스찬 이렇게 순서대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RD&D를 통한 뭐 저 같으면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 중에 이제 글로벌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뭐 제가 갖고 있고 요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저희는 엑셀러레이터로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던 게 미국의 그 CES라는 그 혁신 그 관련된 이렇게 전시회가 있습니다. 매년 1월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기에 이제 혁신상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CES 혁신상을 받고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후테크 쪽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시장이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는 그 유럽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우리 기후테크 쪽 스타트업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유럽이 다양한 그 R&D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스타트업 지원 쪽도 저희가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그 EIC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업당 최대 0.5 유로 밀리언 유로부터, 그러니까 한 50억, 60억부터 한 1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기후테크 관련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유럽 현지를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하는 그런 비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지금 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환경 친환경이나 이제 기후 관련된 이제 제품이나 솔루션이 한국도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많이 열렸지가 않고, 그나마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소비자들이나 기관이나 일반 대기업들 정부 또한 그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지역을 넘은 해외 시장 진출은 그 유럽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최적인 것 같고, 거기에 저희 이제 국내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EIC 엑셀러레이터라는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자미 테이블 엄소희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이 충남 기업으로서 지역 안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는 지역 안에서 이 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내지는 어떤 농식품 안에서 이 우리가 탄소 중립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많이 풀어내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제품 자체가 저탄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어떤 윤리적인 소비 또는 정의로운 실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로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안에서의 실천을 이야기하면 사실 많은 부분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뭐 지역 안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나요? 뭐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의 어떤 원천은 지역 안에 무슨 향토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지역 안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어떤 이제 뭐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실천을 하자, 내지는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기회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들에게 그런 기준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충남이라는 지역이 좀 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저는 작동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충남은 과거에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이제 백제의 도읍지로서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펼치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DNA를 우리가 충남 기업들한테 좀 심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의 지원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스탠다드를 우리가 같이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측면에서 충남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같은 이제 어깨를 동등히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같은 눈높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콜링크스가 어떤 회사냐면 저희는 디벨로퍼로서 카메룬, 가나, 르완다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파리협정 6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탄소 배출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국가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한국과 가나, 카메룬, 루안다와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루안다와 가나, 한국 간의 양자 간 협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카메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스타트업인데요. 5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이 2050까지 탄소 중립성을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게 45년까지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프로젝트는 엄청난 땅을 필요로 합니다. 장필립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국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저희는 가가지고 저희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만 개소를 함으로써 600 환산톤, 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거래권을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한국으로 이 탄소 배출권을 이전해 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국제적인 그런 협정들을 준수를 함으로써 파리협정 6조에 따라서 이런 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나와 같은 경우에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스웨덴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면 저희는 이트모스라고 불리는 그 저감 탄소 배출 저감 결과를 가나에서 한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인데요. 준법 감식인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를 여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3개국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이 205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돕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후테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도 또 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한국 에너지 에이전시를 그쪽에 허가를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발제 내용과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IPCC가 그 기후변화 제6차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기후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솔루션과 기술의 적용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교육을 통한 의식 전환과 그리고 실제 이런 전환을 통해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R&D도 지역 단위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연구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 이런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 기술들이 해외로 전파되고, 또 역으로 해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기후 테크 기술들을 적용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스템도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 기술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의식의 전환인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그리고 직접 소비와 생동의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션이 또 뒤에 있어서 앞서 이게 큰 오늘 오전부터 국가 단위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얘기들부터 해서 행동의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지역 단위의 적응 노력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생에너지의 이제 실제 사업을 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아마 다음 세션에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가 이 충남 보령에서 지역의 혁신을 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